청나라를 건국한 유방과 촉한을 건국한 유비는 모두 서쪽에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목표로 관중을 겨냥한 북벌을 추진했습니다. 관중은 진해수도 함양이 있던 곳이며 이후 한도 이곳에 장안을 도읍으로 삼았던 곳으로 천하를 제패한 두 제국의 근거지였습니다. 즉 관중 제패는 천하 통일의 첫 걸음으로 유방과 유비는 모두 관중 남쪽의 한중 분지를 베이스로 삼아서 북쪽 관중을 노렸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180도 달랐습니다. 어떤 차이가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을까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기원 전후 중국에서 가장 풍요로웠던 곳은 현재 산시성의 장안 일대, 즉 관중 지방이었습니다. 관중은 중원 기준에서 보면 다소 서쪽에 치우친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이 편리하고 물산이 풍부해 중국 역사에서 오랫동안 전략적 요지로 자리매김해왔습니다. 진나라가 함양을 수도로 삼은 뒤 국력이 점차 강성해지면서 결국 육국을 멸하고 전국시대를 통일했습니다. 진나라 멸망 후 초안 대전에서 승리한 유방도 관중으로 나와 기반을 닦은 후 마침내 천하를 통일했습니다. 통일 이후 함양 인근에 장안성을 세워 새로운 제국의 수도로 삼았습니다. 현재 기후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당시 관중 지역은 기온이 지금보다 약 섭씨 1.5도 정도 높은 온난습윤한 기후를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온난습윤한 기후는 농업 생산에 매우 유리합니다. 당시 관중 지역은 이렇게 농업 생산에 매우 유리한 생태 환경을 갖고 있었으며 아직 개발이 안 된 강남, 화북 평원 등을 제치고 중국 최대의 식량 생산 지역으로 군림했습니다. 가히 천하 통일의 교두보가 된 기회의 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중의 남쪽으로 진령 산맥을 넘으면 관중보다 작은 분지 지형이 나오는데 이 지역이 한중 지역입니다. 유방과 유비가 모두 이 지역에 기틀을 마련하고 관중 진출을 노렸습니다. 한중에서 서남쪽으로 향하면 거대한 사천분지 지형이 나옵니다. 즉 한중 지역은 관중과 사천 지역의 중간에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한중에서 관중으로 나가는 길목은 크게 4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로는 좌우도입니다. 한중에서 출발해 장안으로 가는 직통길입니다. 길이는 660리로 길고 좁고 험준한 경로입니다. 두 번째 경로는 포사도입니다. 한중에서 출발해 오장원에 도착합니다. 오장원에서 위수를 건너면 미현입니다. 길이는 470리로 좌우도에 비하면 짧은 편입니다. 세 번째 경로는 진창도입니다. 포사도와 비슷한 경로로 진창에 가깝습니다. 기원전 3세기에 진나라 때 개발된 오래된 고도입니다. 네 번째 경로는 기산도입니다. 한중에서 한수를 따라서 서쪽 끝까지 진출하면 진령산맥의 끝에 도달합니다. 이곳이 기산입니다. 이곳에서 북쪽으로 향하면 상규가 나오고 위수를 따라 동쪽으로 향하면 장안에 도달합니다. 길이 상대적으로 넓고 이동이 편하지만 아주 멀리 돌아가는 루트입니다. 이외에 당락도라고 부르는 군사도로가 있는데 이 루트는 삼국 시기에 들어서야 전면 개통됩니다. 한고조 유방은 항우보다도 먼저 함곡관을 지나 진해수도 함양성에 입성했습니다. 가장 먼저 관중으로 입성한 자가 왕이 된다는 약속. 그러나 유방은 강력한 항우의 기세에 밀려 왕이 되기는커녕 관중을 포기하고 파촉으로 쫓겨납니다. 천하의 지배자가 된 항우는 각지의 제후왕을 분봉했는데 가장 위협이 되는 유방을 파촉의 벽지로 처박아 버립니다. 유방이 파촉으로 쫓겨갈 때 항우의 의심을 풀면서 천하를 노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려고 좌우도의 잔도를 불태워버립니다. 그나마도 홍문현에서 살해당하지 않고 파촉으로 만족해야 했던 상황을 장량이 항백을 설득해 간신히 촉의 입구인 한중을 더 얻어내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촉한의 소열 황제 유비는 형주를 발판으로 익주를 점령하고 여세를 몰아 한중지역까지 진출합니다. 유비가 자칭한 한중왕은 바로 초한쟁패 당시 한고조 유방의 상황, 즉 한왕 유방의 상황을 흉내낸 것입니다. 유비의 상황은 유방보다도 오히려 더 좋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파촉과 한중을 손에 넣었으며
형주는 관우가 굳건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속내가 어찌됐든 형식적 동맹국 오나라도 건재했습니다. 세 방면의 연계 북벌까지 생각해 볼 수 있을 정도로 유비의 전략적 상황은 유방보다도 훨씬 탄력적이었습니다. 한신이 대군을 이끌고 기원전 206년 관중을 공략합니다. 한나라가 북벌을 시작했을 때 움직임이 처음 파악된 곳은 기산도였습니다. 그러면서 불태워버린 자우도의 잔도를 수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우도의 길을 수리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초나라는 기산도의 움직임을 기만 전술로 봤습니다. 기산도 쪽을 성동격서로 본 초나라는 주력 부대를 모두 자우도 앞으로 집결시킵니다. 그러나 기산도 쪽과 자우도 쪽 모두 한신의 속임수 전략이었습니다. 기산도에 나타났다가 사라진 한나라 대군은 이미 진창도를 건너서 주변 성들을 모두 함락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자우도 앞에 집결했던 초나라 군대는 패닉 상태에 빠졌고 결국 한나라 군대에 함양성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한신이 단 한 번만에 북벌에 성공한 400년 후 제갈량은 무려 5차례나 북벌에 나섰지만 매번 실패했습니다. 제갈량은 거의 기산도의 루트를 이용했습니다. 위원이 별동대를 준다면 자우도를 이용해 장안으로 내달려 점령하겠다고 요청했지만 제갈량은 묵살했습니다. 운이 좋아 장안 점령에 성공하더라도 보급이 뒤따라주지 않아 유지를 못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매번 이용했던 기산도는 번번이 막혔으며 최후의 루트였던 오장원 쪽의 루트 또한 결국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공격 루트가 단조로워서 제갈량의 기만 작전은 백전노장 위군 수뇌부에게 너무 쉽게 읽혔습니다. 그럼 제갈량은 한신의 전략을 전혀 몰랐던 걸까요? 중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천재였던 제갈량은 왜 한신의 북벌 루트를 사용하지 않은 것일까요? 기원전 186년 2월 25일 한신의 대군이 관중을 공격한 지 20년이 지난 후 당시 무도라고 불리던 지역에 규모 6에서 7 정도의 지진이 발생했으며 반년 동안 여진이 지속됐습니다. 당시 기록에 의하면 무도의 산사태로 760명이 사망했다라고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도 대지진이라고 알려진 이 한나라 초기의 지진이 제갈량과 한신의 결정적인 차이를 낳았습니다. 현재의 약양 지도를 보면 남북 전체를 관통하는 두 개의 강이 눈길을 끕니다. 하나는 가른강이고 다른 하나는 한수로 흘러가는 흑하입니다. 좀 더 넓게 보면 동유하와 서한수가 만나 가른강으로 흘러갑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흑하가 흘러가는 한수와 서한수는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제갈량의 북벌 당시의 관중 지도입니다. 현재의 물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서한수와 백강이 가른강으로 흘러가고 가른강은 양자강으로 흘러갑니다. 한수는 한중 서쪽에서 끊어지면서 현재와 마찬가지로 서한수와는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지도는 한신의 북벌 당시의 관중 지도입니다. 현재 그리고 제갈량 시대의 물길과 제법 차이가 있습니다. 진나라 이전의 한중에서 관중까지의 수로는 가른강이 아니라 고한수였습니다. 동유하와 서한수로 대표되는 오늘날의 가른강 상류의 물은 고한수로 유입되었습니다. 이렇게 풍부한 수량을 공급받은 고한수와 그 지류는 황하와 양자강으로 흘러가며 관중과 한중 및 성도 평원 사이에 풍부한 쑥의 통로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한수 상류 약양 일대는 거대한 산간 하천과 호수 도시여서 천지대택이라고 일컬어졌습니다. 천지대택의 물길은 저수량이 풍부하고 수심이 깊기 때문에 한수 상류의 여러 물줄기로 선박의 운행이 가능하여 수로 교통이 매우 편리했습니다. 이 거대한 호수는 상류의 수위를 높일 뿐만 아니라 유속을 늦춰주면서 배의 운항에 큰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고한수 상류의 수로는 매우 평탄했으며 한중에서 배를 타고 출발하면 물길을 거슬러 올라 농서까지 닿을 수 있었습니다. 또 천지대택에서 북상하면 옛길을 따라 진창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기원전 280년 진나라 장군 사마착이
초나라를 정벌할 때에도 농서군에서 배를 타고 출발해서 고한수를 따라 동남쪽으로 내려가 한중에서 초나라의 검중군 일대로 밀고 내려갑니다. 유방은 한신의 계략을 써서 번쾌에게 소실된 좌우도를 재건해 초군에게 그쪽으로 공격할 것이라는 잘못된 인상을 심어줍니다. 그러면서 본대를 이끌고 고한수를 거슬러 올라가 동쪽으로 동유하를 끼고 있는 옛길을 빠져나와 초안 쟁패의 서막을 연 진창 공격을 개시합니다. 처음에 기산도에서 출몰했다가 그 다음엔 좌우도, 나중엔 주력군이 진창도로 튀어나왔습니다. 한신은 물길을 이용해 초에 백전 노장들이 손도 쓸 수 없을 정도로 동해 번쩍, 서해 번쩍했던 속도전을 만들어냈습니다. 신흥 한제국이 첫 번째 전투에서 자리를 잡은 후 중원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고한수가 제공하는 선박 운행의 편리함과 그로 인한 병력과 물자 운송의 용이함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00년 후 촉한의 제갈량은 한나라 부흥의 기치를 높이 들고 북방군을 출병시켰습니다. 제갈량은 기본적으로 후방 양주의 병참 지원을 받아 옹주를 포위하는 전략을 수립합니다. 따라서 그는 북벌을 위해 기산도를 선택했습니다. 한신이 물을 거슬러 올라가 먼저 서쪽을 취한 다음 동쪽으로 진격했었던 경로, 즉 사마차기 초를 공격했었던 경로와 반대 방향입니다. 왜 제갈량은 한신, 사마착과 정반대의 경로를 선택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무도대지진 때문이었습니다. 무도대지진 이후 한수가 양단되어 수로 교통로가 완전히 붕괴됩니다. 지진 이후 대규모 산사태로 동유하와 서한수 등의 한수 상류가 하류의 한수 본류와 완전히 차단됩니다. 동시에 지진은 이 지역에 많은 수의 호수와 댐을 형성했습니다. 댐으로 막힌 호수가 잇따라 터지면서 동유하와 서한수는 현재와 같이 가른강으로 우회하게 됩니다. 원래 고한수의 중간에 있던 한중 지역은 오늘날 한수의 상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수 자체의 수량도 줄어들어서 수로의 교통성이 이전보다 크게 악화됩니다. 제갈량이 맞이한 북벌 루트는 한신과 같은 풍부한 수로가 아니라 메마른 강 계곡이었습니다. 지진 이후 고한수 상류의 풍부한 수량이 사라지면서 수심이 얕아지고 해류가 난류가 되어 더 이상 항해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강수로를 만들었습니다. 이 결과 물류 운송은 촉한이 해결할 수 없는 치명적인 문제가 됩니다. 한신 시절 고한수를 수로로 사용해서 진창, 농서까지 동시 공격이 가능했지만 제갈량 시절에는 이게 불가능해지면서 오직 육로 공격에만 의존하게 됩니다. 이 점은 제갈량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속도전보다는 지구전을 택했고 군량 수송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군량 수송을 육로로 해야만 했기에 모구유마 같은 산항로 수송용 수레까지 개발했으며 이렇게 중요한 군량 운송 실패의 책임으로 결국 이염을 탄핵했습니다. 심지어 직접 농사까지 지어서 군량 확보에 만전을 기했으나 역부족이었습니다. 행군 속도부터 보급 역량까지 모든 것이 한신에 비해서 불리했던 제갈량의 분전은 결국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760명의 사망자. 중국 역사상 그리 큰 규모에 속하지도 않았던 이 지진이 한신과 다르게 제갈량에게는 쓰디쓴 실패를 안겨주게 되었습니다.